철조망에 걸린 코트 소매, 지저대는 개소리, 숨죽여 지켜보는 낯선 집 창문. 2014년 60세가 된 길만자가 담장을 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담장 너머 마당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제 기척을 느꼈는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가 짖음을 멈추자 조심스레 기와집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발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창살 사이로 실내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빠 왔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현관 쪽을 향해 뛰어갔고 그 뒤를 다른 3명의 여자아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젊은 여자, 그것도 임신한 여자가 주방에서 나와 아이들을 따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시야를 가리던 방 기둥이 지나가고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재민, 내 딸 은선이의 남편.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내 사위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듯 했지만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사위는 입구에서 아이들을 안아 올렸고 그 뒤로 임신한 여자에게 다가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지?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내 딸 은선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제스처였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내일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아버님.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며느리 뱃속 아기는 진짜 아들이래지? 종가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다니 기쁘구나. 네, 의사도 아들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은선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아기 생기면 좋겠대. 그런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내 딸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은선이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남겨야 했어요. 찰칵. 카메라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서재민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급히 몸을 웅크리고 화단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니, 창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제 사위가 이혼도 안 하고 제 딸과 사기 결혼했어요.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증거 사진 다 찍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려는데 발밑에서 우지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서재민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담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담장 아래 나무 토막을 딛고 겨우 담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 서재민이 나와 주변을 살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것 같아. 담장 밖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몇 분이 지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나무 뒤에서 나와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신고한 사람. 경찰에게 핸드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딸과 서재민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고 서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서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서 타오르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청소하며 버텨온 이 손으로 이제야 마지막 더러운 것, 사위라는 이름의 거짓말쟁이를 청소할 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너, 내 딸 은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로부터 한 달 전, 사모님, 이 주소 꼭 가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미는 가정부 박정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사강변 100평 저택의 조용한 부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사위가 회사에 나간 틈을 타 그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은선이가 제 조카 같아서요.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동 외곽의 주소,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몇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정임 씨는 은선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뿐입니다. 원래 10년 동안 우리 집을 돌봐주던 조 씨가 딸이 아기를 낳게 되어 시골에 내려간다며 떠나면서 정임 씨를 신중하게 추천했던 거죠. 처음에는 세 사람이 와서 제대로 못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임 씨는 은선이와 유독 잘 지냈고 살림도 척척 해냈지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은선이가 잠든 후 정임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들어와서 얼마 후 거실 책장에서 은선이 결혼 앨범을 봤어요. 네, 우리 은선이 예쁘죠? 네, 그런데 사위 서재민 씨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병인 일을 했었는데 안동 어르신 댁에서요. 그 집 아들이 바로 서재민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명문가 종손의 자존심이 강했고 대를 이을 손자를 바랐죠. 그런데 첫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자 내쫓고 둘째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여자도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게 서재민과 무슨. 서재민 씨는 종가대를 잇기 위해 여자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간병할 때도 두 번째 결혼한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앨범에서 사돈들 사진을 보니 바로 그 안동 어르신 가족들이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처럼 여겼던 사위, 내 딸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출장 간다며 집을 비울 때마다요. 말을 잇지 못하는 정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야 해요? 정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쌀 포대 영수증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2004년 서초동 반지하방에서 살 때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청소회사를 조금씩 키우던 때 강남 빌딩 입주 청소를 맡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살던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임으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혼자 산다던 그 여자가 몸까지 아파 누워 있길래 제가 쌀한 포대와 김치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두고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정임 씨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주신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월세도 밀리고 아파서 일도 못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 사람한테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꼭 갚자. 그게 지금이에요. 인연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재민을 알아보셨어요? 정임 씨는 은선이의 결혼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집에서 일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앨범을 보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정임 씨는 사위가 결혼식 날 은선이에게 입맞추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눈빛으로 다른 여자도 똑같이 바라봤어요. 사돈들도 제가 기억해요. 결혼식에 온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안동 집안이에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은선이와 사위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 은선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을지 몰라요. 종가집 장손이라며 상속 관련 서류에도 도장 찍게 했을 거예요. 이런 수법은 처음이 아니에요. 정임 씨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지키려 했던 내 딸이 누군가의 이용 대상이었다니. 사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실까 걱정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면 은선이가 더 다치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두 여자가 모든 진실을 꺼내놓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은선이는 어쩌죠? 지금은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정임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은선이가 새 핸드폰을 선물 받고 안 쓰는 옛날 폰을 책장 위에 올려뒀잖아요. 그 폰에 사위가 은선에게 보냈던 메시지나 계좌 이체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제 지인이 핸드폰 데이터 복구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정임 씨,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은선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정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은은한 빛 아래 우리는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안동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담장을 넘기로 결심한 그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은선아, 엄마가 널 지킬게. 더 이상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낮게 중얼거리며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평생 청소하며 굳은 이 손으로 이번엔 제 딸의 인생에서 더러운 것을 말끔히 닦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정임 씨와 증거를 모으기로 한 뒤 잠들지 못해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기억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9년 늦은 나이에 처자의 은선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으니 온 나라가 들떠있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딸아이가 태어나고 기뻐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선이가 자라면서 뭔가 달랐습니다. 2살, 3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배우는 아이입니다. IQ가 70에서 84 정도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병신 키워서 뭐 하겠냐? 집안 망신이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말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큰 결함이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신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던 때였으니까요. 결국 1995년 은선이가 6살 때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아이 하나 데리고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연분홍색 우산 하나를 쓰고 은선이의 작은 손을 잡고 친정에도 갈 수 없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은선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몰랐으니까요. 눈물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집에 가는 거야. 그날 밤 고시원 한 칸을 얻어 은선이를 재우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첫 일자리는 아파트 청소였어요. 90년대 초반 강남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날 때였죠. 낡은 고무장갑과 걸레 한 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제대로 닦아놔. 남의 집 구석구석을 닦으며 그렇게 하루 10,000원, 이틀 10,000원 모았어요. 비닐봉지에 동전을 모아 은행에 가면 행원들이 짜증을 내곤 했어요. 동전 좀 세어오지 그랬어요? 그래도 은선이 약값을 벌기 위해 참았지요. 그 시절 약값도 보험이 안 됐거든요. 그 시절엔 경계선 아이들이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정신과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어요. 밤새 일해도 그 돈으론 방 한 칸 월세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난 왜 학교 안 가? 동네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걸 보며 은선이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선이는 조금 다른 학교에 갈 거야. 더 특별한 곳. 특수학교를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돈이 문제였어요. 결심했습니다. 청소일이 아니라 청소 사업으로 키워야겠다고.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저는 38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를 봤어요. 한국 남자들은 집안 청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직한 남편 대신 일하러 나간 여자들은 집안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요. 쓰러져가는 봉제 공장 하나를 월세로 얻어 그곳에 길만자 홈클리닝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5을 모아 청소 방법을 가르쳤어요. 걸레는 이렇게 꼬아서 짜야 물자국이 안 남아요. 창틀은 이렇게 종이 끼워서 닦아야 깔끔해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했지요. 은선이를 키우느라 세탁기 살 돈도 없어 빨래를 손빨래로 하면서 터득한 비법들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아파트 입주 청소로 시작했어요. 이사갈 집 청소하면 3만 원, 이사 온 집 청소하면 5만 원. 그렇게 시작했지요. 아줌마들에게 일당 15,000원씩 주고 나머지는 모두 은선이 학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일감을 받았습니다. 삐삐가 찍히면 공중전화로 뛰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길만자입니다. 오늘 청소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삐삐만 들고 지하철역마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 은선이는 방과 후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면 항상 묻곤 했어요. 은선아, 밥 먹었어? 은선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은 라면 봉지만 구겨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 정부 정책으로 재개발 붐이 일었어요.
낡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입주 청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줌마들을 셔틀버스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서너 집을 동시에 청소할 수 있었죠.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은선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심한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도 힘든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었죠. 학교에서는 느린 아이,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니게 하니 은선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점차 사회성도 좋아졌고 반복적인 일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엄마, 나 멍청해? 16살이 된 은선이가 어느 날 그렇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은선이는 그냥 세상을 좀 더 천천히 배우는 거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2003년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 건물 주인이 청소 품질에 반해 건물 전체 청소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계약직으로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길만자 대표님, 이렇게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낯설던지. 그때 저는 48, 은선이는 15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입소문을 타면서 빌딩 관리 계약이 늘어났고 2005년에는 직원이 10명까지 늘었습니다. 주로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었지요. 일하면서 애 키운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선 안 쓰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각해도 괜찮아. 애가 아프면 빨리 가. 대신 있을 땐 최선을 다해. 그 철학이 입소문을 탔나 봅니다.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았고 덕분에 일의 품질도 좋았으니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강남 빌딩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증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용기를 내 입찰에 참여했지요. 길만자 씨, 여자 혼자 이런 큰 빌딩 사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은행원이 대출 심사 때 그렇게 물었지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이미 10년 넘게 그 빌딩 청소하고 있어요. 그 건물의 구석구석, 전등이 깜빡이는 곳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첫 20층 빌딩을 갖게 되었고 임대 수입으로 은선이의 미래를 더 단단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2010년 미사강변 신도시가 본격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땐 정부가 땅을 밀고 상가용지랑 오피스텔 부지를 조성하고 있었죠. 저는 아파트 청약보다는 상가 쪽에 눈이 갔어요. 나중에 입주 시작되면 청소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요. 길 사장님, 요즘 부동산이 위험하다던데. 지인들이 말렸지만 저는 미사강변과 하남에 투자했어요. 청소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요. 그 지역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입주 청소 특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회사를 통해 빌딩 정보를 먼저 알게 되니 좋은 물건은 경쟁 없이 살 수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 길만자 클리닝은 직원 300명, 연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잡지에서 청소로 1000억 만든 여자라는 제목으로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지요. 그때 은선이는 2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 배식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느리지만 진심은 깊은 아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도와드리는 은선이는 묘하게 빛이 났어요. 대화를 잘 이어가지는 못해도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런 손길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손이 떨리는 어르신에게 수저를 쥐어드리고
물을 따라들이는 모습에서 천사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선이 양, 오늘도 고마워.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은선이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선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은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늘 걱정했거든요. 선한 우리 딸이 나쁜 사람 만나지 않을까? 그 사람 내일 집에 오기로 했어.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이래. 다음 날 서재민이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걱정이 씻겨 내려갔어요.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으로 복지관에 봉사하러 온 그는 은선이를 존중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장모님, 은선이가 어르신들 손 닦을 때 물 온도까지 딱 맞춰요. 그 세심함이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들, 은선이를 저런 애라고 부르던 사람들과는 달랐으니까요. 서재민이 은선이에게 청혼했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락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것의 일부를 은선이 결혼자금으로 내놓았고 미사 강변에 새로 지은 100평 저택에서 함께 살기로 했지요. 그리고 2014년 은선이와 서재민의 결혼식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예뻐요? 결혼식 날 아침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선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은선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날 은선이의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결혼 후 사위는 마치 진짜 아들처럼 살가웠고 은선이는 날마다 행복해했지요. 옛 가정부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정임 씨까지 가족처럼 지내니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 이 주소 꼭 가보세요. 그 쪽지를 받기 전까지는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평생 남의 더러운 것을 닦아온 제가 이제는 내 딸의 행복을 위협하는 더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재민의 이중생활을 의심하며 주소를 찾아내고 며칠씩 집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선이가 오빠가 자주 출장을 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남자의 비밀을 밝혀낼 순간이 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그 집의 창문으로 본 광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너, 내 딸 은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재민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사돈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놀란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길 여사가 아닌가? 사돈의 눈이 제 손에 든 핸드폰으로 향했고 창문을 통해 보이는 집 앞모습, 그리고 제가 몰래 담장을 넘어온 상황을 파악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남의 집 담장을 넘어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이건 불법 침입이오. 사돈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소. 이건 명백한 불법이요. 불러보세요. 제가 먼저 신고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제 차분한 대답에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재민이 자신의 얼굴색을 되찾으며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은선이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하고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뭘 설명해? 이미 다 봤어. 임신한 여자, 4명의 딸아이들. 모두 너의 가족이잖아. 서재민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그때
집안에서 임신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7개월은 됐을 정도로 불러 있었고 그 뒤로 여자아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임신한 여자의 목소리에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돈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제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2명의 경찰관이 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 어른이 먼저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불법 침입했소. 당장 체포해 주시오. 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길만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 사위 서재민이에요. 제 딸과 결혼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른 가족과 살고 있어요. 증거를 찍으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재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서재민이 대답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서재민이 은선이와 결혼한 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경찰은 서재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과 은선이와 서재민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딸 은선이와 서재민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그리고 방금 찍은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임신한 여자와 아이들 모두 그의 가족입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임신한 여자가 서재민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서재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겸손하고 따뜻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은선이는 어차피 모든 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 말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 애는 바보잖아요. 지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를 법적 부인이라고 데려다 놨으면 어때요? 제 인생도 있고 우리 집안대도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멸시받고 차별받으면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왔는데 내 딸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걸레를 쥐던 이 손이 처음으로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딸을 바보라고? 너 같은 인간이 뭘 안다고. 서재민의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충격에 입을 가렸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저와 서재민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진정하세요. 서재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가면을 벗은 날것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알잖아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난 그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사돈 어른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보는 우리 집안에 들릴 수 없는 애지. 종가대를 어떻게 잇겠어. 우리 서재민이는 3대 독자 장손이야. 아들만 필요하다고.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재민을 진정시키고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건은 일단 보류하고 중혼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모두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재민의 진짜 아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금 들은 사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재민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여자와? 이걸 어머님, 아버님 모두 알고 있었던 거야?
서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돈이 답했습니다. 그 애의 돈이 필요했고 우리는 확실히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어. 바보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도 없으니 출산 후에는 어차피 도로 데려올 생각이었어. 그럼 며느리 네가 키우면 된다. 넌 우리 며느리인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딸은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기막혀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어머니 옆에 서서 겁에 질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경찰은 서재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야겠습니다. 심각한 혐의가 있어 보이네요. 사돈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로 무슨 경찰서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 여자가 무슨 증거로 이러는 거요? 경찰이 사돈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병신은 들릴 수 없어. 종가대를 이어야 해. 그 순간 경찰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과 증오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남들의 더러운 걸 치워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러운 거? 당신이 뭐라고? 네, 더러운 거요. 제가 청소하며 평생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번지르르한 집에도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먼지는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서재민이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은선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 바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바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서재민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처음 마주한 이런 종류의 분노, 엄마의 분노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서재민이 떠난 후에도 사위의 가족들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네요. 하지만 제 딸은 당신 아이들보다 더 순수해요. 그 아이는 세상의 가면을 알지 못하거든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기 전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눈가의 그늘, 그리고 그 눈에 타오르는 불꽃.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은선아, 엄마가 널 지킬게. 핸들을 꽉 쥐고 저는 미사강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어떻게 이 상처를 감싸 안아줄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사강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만남 이후 서재민과 그 가족들은 집에 남았고 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중혼 의혹에 대해 서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즉시 체포가 아니라 증거 수집과 조사 후 소환 절차를 거친다고 했지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은선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자 은선이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빠는요? 그 순진한 눈빛, 사위를 오빠라고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그 앞에서 어떻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선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정임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듯 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선이는 제 옆에 앉았고 정임 씨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은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선이의 맑은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의심도 경계도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만이 가득했지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오빠가 나쁜 일을 했어. 은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쁜 일? 오빠가? 응, 다른 가족이 있었어. 다른 가족? 그래, 오빠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이야.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지. 은선이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했지만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 안 좋아했어요? 그 질문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임 씨가 은선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선아,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건 모두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은선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언제 와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은선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선아, 오빠는 이제 안 와. 우리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왜요? 거짓말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줬어. 은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았고 정임 씨도 함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임 씨의 도움으로 은선이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재민의 혼인 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는 첫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은선이와는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았을 뿐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은선이 명의로 된 각종 계약서와 대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고요. 서류상 법적인 혼인이 아니어서 중혼제가 아니었다 해도 사기와 기만은 분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재민의 행동이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음이 밝혀졌어요. 서재민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장모재산 목록이라는 제목의 단체 채팅방, 은선이 명의로 만든 가짜 계약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결혼 후 출산 시 대처법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은선이가 키울 수 없는 지능이라고 주장하고 친자 확인 후 내 아들으로 데려온다. 은선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양육권은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것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저 욕심 많은 남자의 이중생활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악의적인 사기였던 거죠. 일주일 뒤 검찰은 서재민을 사기죄와 재산권 침해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요. 언론은 명문가 종손의 결혼 사기 사건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은선이에게 오빠의 진짜 모습을 알려준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딸아이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밤에 울기도 했지만 낮에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복지관에 다녔어요.
엄마, 나 오늘 새로운 어르신 만났어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 분인데 내가 수저 잡는 거 도와드렸어요. 은선이는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을 증명하려는 듯이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서재민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시면 서재민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제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애를 이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뒤 법원은 서재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그의 부모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은선이 명의로 사기 계약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었으며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언론사가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그런 아이를 이용하려 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경계선 인간이 아닐까요?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장애인 가족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통의 전화였지만 점차 늘어나 결국 경계선지능권익보호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길 대표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모임이 커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서재민이 수감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그의 혼인 관계였던 임신한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녀도 서재민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을 물려받지 않아요. 그저 정직하게, 따뜻하게 키우면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은선이는 놀랍게도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는 드문 일이었지만 은선이의 따뜻함과 꾸준함이 인정받은 거였지요. 엄마, 나 이제 월급 받아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첫 월급날 은선이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을 때 제 마음은 꽃밭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정임 씨를 서재에 불렀습니다. 정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임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이제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정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남에 있는 집 등기권리증이에요. 정임 씨 이름으로 해뒀어요. 정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들어봐요. 이건 정임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찾은 행복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집은 세를 놓고 월세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정임 씨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죠. 은선이가 방에서 나오며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 이모 받아요.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잖아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평생 자기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인생의 안정과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고마워요, 언니.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으로. 경계선 진흥권익보호재단 창립식 날, 은선이는 제 옆에서 내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선입니다.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느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제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주세요.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 씨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했어요? 응, 우리 은선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은선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지킬래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선이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은선이가 그럴 수 있을 거야. 자매의, 모성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것이 제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손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5월의 어느 아침 미사 강변 저택 테라스에 70세가 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정원의 개나리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나 출발할게요. 은선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37이 된 딸은 복지관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운전면허증이 목걸이에 매달려 있었지요.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니 은선이가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임 씨가 차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은선이가 정말 대단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 상처를 딛고 지금은 복지관 직원으로 일하며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열릴 경계선 진흥 권익보호재단 10주년 행사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선이가 직접 디자인한 초대장이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언니. 정임 씨는 이제 제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가 준 쪽지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택 거실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운데 은선이, 양옆으로 저와 정임 씨. 우리는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기. 담장을 넘어야 했던 그날의 선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행복입니다.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담장 대신 이제 그곳에는 꽃이 피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